좀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K뱅크의 주주 구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 최대 주주는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입니다. 이들은 K뱅크지만 이름은 K뱅크인데 KT는 10%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서 최대 주주가 되지 못했던 건데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으로 이 지분을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K뱅크의 자본도 슬슬 부족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K뱅크는 5,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새로 찍고 KT가 이를 사들여서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금융당국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T가 그리던 시나리오가 이번 이 제동으로 무너진 건 물론이고 K뱅크의 KT 철수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 K뱅크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박규준 기자입니다. K뱅크를 살리려면 KT가 아닌 새로운 대주주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이런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당국이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뱅크나 KT 측에 증자 등과 관련해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 K뱅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과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K뱅크의 대주주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분을 34%로 늘려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KT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대출 재개 등 경영 안정을 꾀하려던 K뱅크의 목표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을 살리려면 KT가 최대 주주가 되려는 목표를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뱅크는 다른 최대 주주를 찾는 등 새로운 자본 확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규 투자자가 5%를 들어올지 10%를 들어올지 34%를 진짜 대주주 적격 자격까지 따가지고 완전히 대체를 할지 이런 게 일단 전혀 지금 결정된 경우가 불확실한 데다가 K뱅크는 전환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2년여 전 우리나라 첫 인터넷 전문은행 타이틀을 따낸 K뱅크.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배구조까지 흔들리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임종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K뱅크는 지난달 9일 모든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합니다.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등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달로 한 달가량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청약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일에는 주력 대출 상품들의 판매를 일시 중지합니다. 이런 상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시 중단에 들어가고 하지만 K뱅크는 영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 3월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가 기본인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KT의 대주주 등극이 미뤄지면서 고질적인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지난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을 신청했지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례법에는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향후 공정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판매 중단에 대주주의 자격 미달 논란까지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한 건 K뱅크에 돈 맡겨놓은 소비자들입니다. 당장 예금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리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김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 원으로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37%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자본금 탓에 지난해 하반기 기록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0.71%. 은행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이 기준은 10.5%가 마지노선인데 K뱅크가 이 수준까지 근접한 겁니다.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주력 예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상품 2개는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상황. 이렇다 보니 고객들이 불안해서 K뱅크를 이용하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영 능력조차도 의심받기에 충분했거든요. 존재도 지금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또 불편함.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도 당장 영업이 막히는 상황은 아니고 설사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금과 이자 보호를 받고요. 5천만 원 넘어서는 부분도 제1금융권은행이란 거는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다. 설령 대주주 교체 등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대출 상환 등 돌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K뱅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실적 측면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첫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석우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한 해 210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손실폭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올해 첫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금융권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분기 60억 원 안팎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입니다. 900만 명에 육박하는 고객 수를 기반으로 예금액과 대출액이 고르게 증가하며 이자 수익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고객들께서 26주 적금 상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꾸준히 찾고 계시고요.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영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K뱅크와 마찬가지로 모기업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리스크로 꼽힙니다.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거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쓰려면 카드가 편하니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신한카드는 결제가 되고 하나카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입사 필기시험을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표를 끊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결제 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에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직접 창구에 가거나 아니면 무인 발권기 이렇게 해서 제가 결제를 시도해봤는데 그게 세 수단이 다 안 됐다고 떠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신한카드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냥 하나카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황당하죠. 시외버스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주류, 유흥, 성인용품 등을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제를 막아뒀습니다. 하지만 기차표, 시외버스비 등은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 신한카드로는 결제가 됩니다. 왜 유독 하나카드에서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카드는 신한카드와 달리 전산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나카드는 부랴부랴 KTX와 시외버스 업종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한 달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SBS CNBC 취재가 시작되자 하나카드 측은 조치를 취하는 데 한 달이 걸린다는 입장을 번복해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금일 24시 기점으로 KTX, 시외버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청년들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쟁쟁한 은행권을 제치고 사모펀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최대 관심사는 롯데카드였는데 어떤 회사가 됐습니까? 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를 선정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가격 외에도 임직원의 고용 보장, 매수자의 경영 역량, 롯데그룹과의 협력 방안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고 한행컴퍼니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롯데카드의 지분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20%는 롯데그룹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한행컴퍼니가 이번 인수를 위해 입찰한 가격은 1조 4,4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나금융, MBK 파트너스 등 인수가 유력했던 후보군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 말고 롯데손해보험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죠? 네, 롯데손해보험은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JKL 파트너스는 입찰 금액 4,270억 원으로 롯데그룹이 가진 롯데손보 지분 58.5%를 모두 인수할 계획입니다. 롯데지주는 오는 13일까지 롯데카드, 롯데손보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은 올 3분기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기술 유출 문제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게 맞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인력 빼가기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배터리 개발 기술과 생산 방식이 다르고 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어서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빼가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빼오기가 아니라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경쟁사 간의 근거 없는 이슈 제기가 계속된다면 저희 고객과 구성원 보호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법으로 판단받자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의 갈등이 봉합은커녕 확산되면서 맞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각종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존에는 한화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데도 새롭게 인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2조 5천억 원의 가격표가 붙을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우선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사는데 1조 6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6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9천여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당초 예상되던 2조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인수 후보자의 제일 요건은 자금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선두주자로는 하나가 꼽힙니다. 자금여력이 있고 일단 적강공을 신청했으니 항공운송 쪽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항공엔진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롯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백화점 사업 등으로 롯데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8조 원 이상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통에서 화학, 여기에 항공산업까지 갖출 경우 그룹의 시너지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일본계 지분이 있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그룹의 경우 자금이 풍부한 SK하이닉스가
공정거래법상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것이 약점입니다. 반면 면세 사업을 하는 호텔 신라와 신세계, 제주항공을 보유한 AK홀딩스도 후보로 꼽히지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시아나의 인수 후보는 채권단의 실사를 거쳐 이르면 7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줄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최근 강남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오르면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 일대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매매 건수가 단 7건에 그쳤는데 3월 말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4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가격은 최고가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거래되면서 10% 정도 회복이 됐어요. 결국은 최고점에서 지금 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재건축 추진단지인 음마 아파트도 지난달부터 거래 숨통이 트였습니다. 1월 4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이후 매달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랐습니다. 2월이나 3월에 14 후반대도 한두 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억에서 뭐 한 17억 사이, 보통 뭐 한 15억대 후반에서 16억대 뭐 중후반까지 사이. 바뀐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2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마포구와 광진구의 아파트 값도 마이너스 행진을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을 문 앞에 붙여두고 투자를 권유하는 중개사가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보유세 확정일인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움직임을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먼저 앞서 오수영 기자 보도에 나온 아파트들 말고 다른 지역들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락폭이 줄어든 곳도 있지만 하락폭이 오히려 커진 곳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이제 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락폭이 줄어든 곳이 앞서 보신 강남과 용산, 서초 등 17개 구였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거나 또는 하락폭이 오히려 이제 커진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줄어든 뭐 강남이나 하락폭이 커진 성동 모두 겨우 0.01% 포인트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 거래량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400여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1월 이후 가장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봄철에 이사 계획 등을 잡으면서 매매 역시 좀 봄철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 4월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4월 거래량이 6,2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거래량이 40% 수준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보신 일부 단지의 경우 거래가 여러 이유로 늘었지만 오히려 4월 들어 이 거래가 떨어진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요. 송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3월 거래량이 17건이었는데 이 4월 들어서는 9건으로 오히려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뭐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뭐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를 사게 될 때 세금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대출금리가 최근 들어 소폭 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소폭 가격이 오른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재건축 단지에 좀 제한이 되고요. 또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25주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전하고요. 또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는 등 이 거시경제 여건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뭐 여전하고 또 거시경제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측면들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주택 가격이 곧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힘이 벅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 5월과 6월 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 이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올해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한진중공업의 통상임금 지급 사건에서 1심과 2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구조조정 중이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줘야 할 임금은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1부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지급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 수당은 약 5억 원입니다. 이는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인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추가 법정 수당이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1,500억 원의 0.3%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다른 기업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진중공업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법정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매출액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례로 계류 중인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들의 폭행과 성추행, 심지어 마약 등의 일탈은 대부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를 맡았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입니다. 승리 덕에 유명세를 탔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불매 여론이 계속되면서 가맹점주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오너 일탈이 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오너리스크 방지법에는 가맹점주가 오너의 일탈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사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할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도 힘들고 그다음에 고유과실 입증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 대상자의 범위도 너무 제한적으로 해놔서 특히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본사가 매출액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피해 증명이 어려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한 주먹밥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너가 등기사직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배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7% 인상합니다. 다만 제주 노선은 선호 시간과 일반 시간으로 구분해 선호 시간대에만 요금이 인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영업 환경 악화로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사노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가져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라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면서 한화와 SK, CJ그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키를 쥐고 있고 부채가 많다는 점은 매각 작업의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인수전 막이 오른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 추위는 물러나고 현재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 대전은 10도, 부산은 1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27도, 춘천의 경우는 28도까지 올라 주말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외투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은 따뜻하지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질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오전부터 자외선과 오존의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수원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불씨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경우 29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인 일요일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의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